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재무회계 기분 좋게 끝냈고 이제 원가회계 나갈 차례예요. 우리 책 83페이지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원가회계는 총 이론 문제 5문제 출제가 돼요. 실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론 문제에서 5문제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공부 양 대비 출제 문제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 원가회계는 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에게는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도 알아. 원가에게는 어려우니 우리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변형돼서 출제를 할게 라고 출제 분석을 보면 나와 있다란 말이에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들만 엄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자, 화면 보시면, 자, 원가에게의 개념, 또 두 번째 요소별 부분별 합쳐서 한 매년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개별원가, 종합원가 매년 2문제씩은 나온다 해서 각각 한 문제씩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 딱 보시면 알잖아요. 나오는 부분에선 무조건 나오는구나. 자,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문제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 책에도 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합원가 계산은 버리고 위에 부분만 집중해서 좀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한다면 원가에게는 공부량 대비 제일 효율적인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즉 얘는 전략 과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전략 과목 실무에 나오지 않는다고 버리지 말고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항상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84페이지 원가 회계의 의.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무회계 시작할 때 회계 왜 배운다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고자 함. 그런데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회계를 구분하고 있다,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어떻게? 그렇죠.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 그렇다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회계는 관리회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는 다른 부분이세요. 원가 회계는 앞에 화면 보시면 원가 관리 회계의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가 회계, 관리 회계 구분이 되는데 이건 다 뒤에서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우리는 관리 회계를 배울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우리가 배웠던 것 그렇죠. 재무회계를 배웠죠. 재무회계.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원가회계, 원가 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함이다? 엄격히 말하면 원가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할 수도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가 회계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원가 회계는 누구를 위함이다? 내부 정보자를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84페이지 내용 보시면 원가 회계의 목적 양가로 1번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 작성을 위함이다 라고 하면 외부 보고를 위함 누구를 위함? 그쵸,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우리는 원가 회계를 배운다. 왜? 어느 부분에서? 우리 매출원가 배웠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에서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을 배운 거예요. 왜?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해. 그러니 손익계산서는 누구를 위함이야?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함이겠죠. 자, 두 번째, 경영자 등의 의사결정. 그렇다면 얘는 내부 이용자구나. 내부 이용자를 위해 우리는 원가회계를 배울 거다. 왜? 판매 가격 결정,
전략 수립, 생산시설 확장 등 우리의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판단하기 위함이겠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 2번에 더 집중해서 배울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원가회계에서 개념과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원가의 개념과 분류. 얘는 별표 5개 치세요. 원가의 개념과 분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야. 이 동그란 초콜릿에 땅콩 뿌려져 있는 초콜릿 아시죠? 해서 요 초콜릿을 땅콩을 뿌려서 포장도 하고 랩도 씌워서 판매를 할 거다 라고 하면, 이 초콜릿이 보는 시점에 따라 원가를 분류를 달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저는 남성과 여성으로 따지면 남성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족으로서 따지면 한 가정의 가장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점에서 이 사람을 분류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구분이 달리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어떤 형태로 원가를 분류할지 그런 기준에 대해 좀 보자라는 거예요. 1번,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3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4번,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이 중에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3번이에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하지만 다른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너무 다른 부분은 아예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3번은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책 85페이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원가의 분류 85페이지 1.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이 원가가, 이 원재료가, 이 초콜릿이 제품과 이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인지, 또는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즉 뭐 땅콩을 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포장을 해주는 분들, 우리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인건비인지, 그 외에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도 들고 인건비도 들겠죠. 그러나 부가적으로 또 드는 것들이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공장을 임차하는데 들어갔던 임차료 또는 전기세, 그 외의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재료 또는 인건비, 그 외에 경비로 구분을 하는 게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해서 총 크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을 한다. 발생 형태에 따라 이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와 관련된 것인지, 인건비 즉 노무비와 관련이 된 것인지, 또는 그 외에 임차료나 뭐 전기세 등등 그 외에 발생되는 비용인지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해서 제조 경비에는 전력비, 뭐 공장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이란 뭐냐? 우리가 이 초콜릿을 만드는데 초콜릿 안에 과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 과자가 우리가 만들려는 초콜릿 과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직접비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뭐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임차료나 전기세들은 이 초콜릿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가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간접비로 구분을 하겠다 해서, 보시면 제품의
생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자, 특정 제품의 밑줄 제조에만 소비되어 직접 특정 제품에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원가. 그래서 구분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 생산과 관련된 것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이외에 간접적인 것들은 간접비로 구분을 하겠다 해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접 노무비란 우리가 이 초콜릿을 만드는데,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들이 있겠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직접 노무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공장을 관리를 해야 돼 해서 우리 공장을 관리해줄 경비분을 한 분을 뽑았어. 이 경비분은 우리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뽑은 인건비이니까 간접 노무비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 공장이 다 같이 일하지만 어떤 분은 직접 노무비인지 어떤 분은 간접 노무비인지 구분을 달리하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까지 배웠고, 가장 중요한 부분 별표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별표 5개 치시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란 밑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는데, 조업도란 기업의 생산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량, 판매량, 기계 작업 시간 등이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얘 초콜릿 하나 만드는데 과자 하나 들어가. 과자 하나 들어가. 2개 만들면 그렇죠. 동일하게 2개 들겠죠. 만드는 개수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지, 또는 우리 임차료는 우리가 물건을 1000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한 달에 임차료는 동일하겠죠. 월세가. 그렇다면 만드는 개수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거나라고 하면 고정비로, 내가 만드는 개수와 동일한 비율로 원가가 증가하면 얘는 변동비로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가 발생되는 경우에 따라. 자, 그래서 변동비부터 보시면,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 따라 원가 발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비례적으로 밑줄 치시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직접 재료비겠죠. 재료비는 하나 만들면 당연히 하나가 들어가겠지. 과자 하나, 우리 초콜릿 하나 만들 때 과자 하나 필요하고 2개 만들 때 2개 필요하고 비례적으로 필요하겠죠. 해서 변동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직접 재료비라는 거. 직접 노무비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실무상이랑은 맞진 않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노무비를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나 만들면 얼마 받고, 이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300개를 한 명당 3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0개 만들려면 2명 필요하고 900개 만들려면 3명 필요하고, 이렇게 개수에 따라 또 증가할 수가 있으니 직접 노무비도 변동비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두 번째, 고정비 밑줄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예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이 있다. 해당 내용과 해당 예를 같이 엮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뒤에서 그래프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 우선 내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임차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100개 생산하든 1000개 생산하든 상관없이 임차료는 동일하겠죠.
월세는 동일하게 조건이 계약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고정비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 화면 보시면, 자, 준변동비. 준변동비란 메인은 변동비예요. 그러나 일정 부분 고정비가 섞여 있는 거. 자, 다시 준변동비는 메인이 누구다? 그래요, 변동비예요. 메인은. 그렇지만 베이스에 고정비가 조금 깔려 있네. 자, 내용 보시면,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로 구성되는 원가, 즉 섞여 있는 건데 메인은 변동비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핸드폰 요금 같은 거 기본 요금 있죠. 기본 요금 있고 사용량에 따라 부가적으로 요금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요. 기본 요금이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 요금이 채워졌으면, 데이터 같은 경우 5기가까지는 우리는 2만 원이에요. 그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1MB당 얼마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 기본 요금까지는 일정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 준변동비로 구분이 된다. 가장 큰 예로는 전화요금 같은 게 있다. 동그라미 4번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그럼 메인이 고정비겠죠. 그러나 100% 고정비가 아니라 섞여있는 고정비라는 거. 누구와? 변동비와. 자, 보시면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총 원가가 일정인 만큼 증가하는 원가. 뭐냐? 우리가 기계가 한 대가 있어. 이 기계는 총 100개만 생산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문을 받았어. 우리가 고객한테 200개의 주문을 받았어. 그렇다면 기계가 몇 대 필요해? 그죠? 2대가 필요하겠죠. 100개까지는 한 대, 추가적으로 100개는 한 대 더 추가하고 300개 만들려면 한 대 더 사야겠지. 이렇게 구간별로 고정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책 86페이지. 이 그래프 내용은 별 5개 쳐도 별 5개 무조건 시험에 나올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저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거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내용은. 자, 내용 보시면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말하죠. 해서 조업도, 우리가 원가인지 X축과 Y축이 원가인지 조업도인지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단위당인지 총원가인지에 따라 그래프 모양도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총원가인지 단위당 원가인지 X축과 Y축이 원가인지 조업도인지에 따라 약간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 변동비, 조업도에 따라 총원가는 증가하죠. 왜? 비례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렇다면 단위당 원가는 동일하겠지. 자, 내가 초콜릿 하나 만드는데 과자 하나 들었죠. 과자 하나에 50원이야. 그런데 2개 만들어. 그럼 과자 하나에 50원이니까 총 몇 개 들어요? 총 100원이 들겠지. 그렇다면 총 원가는 만들 때마다 증가하지만 단위당 변동비, 과자 하나당 가격 50원짜리는 변동이 없겠죠. 해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렇지만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총인지 단위당인지. 자, 고정비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말하죠. 즉 조업도에 상관없이 총 원가는 동일하다. 보시면 조업도 증가 상관없이 총 원가는 일정하다. 그렇다면 개당 가격을 따져보자. 내가 100개 만들어도 임차료는 100원,
자, 우리 월세가 100만 원이야. 그런데 첫 달에는 100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에는 100개 생산돼서 누적적으로 총 200개가 됐다라고 치면 첫 달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몇 개예요? 그렇죠. 1원이겠지. 두 번째 달에 단위당 원가는 얼마예요? 0.5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반비례하면서 감소하겠죠. 반비례하면서 단위당 고정비죠.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에 따라 반비례하면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총원가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우리 책 86페이지 고정비에 오타가 있으니 좀 정정을 할게요. 단위당 변동비가 아니라 단위당 고정비라는 거. 자, 준변동비는 말씀드린 전기 핸드폰 요금 일정 기본 요금이 있고 그 이상을 사용할 때부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된다. 다시 기본 요금이 있고 이 기본 요금을 넘어선 사용량에 대해서는 조업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니 추가 요금에 대해선 비례적으로 발생이 된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진 모양이죠. 준고정비는 일정한 조업도 내에선 원가가 일정하지만 그 조업도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원가가 발생이 되고 다시 그 조업도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또 추가가 되는 구조. 자, 만약에 100개, 200개라고 치면 100개일 때는 원가가 100원 든다. 그럼 200개 생산할 땐 기계장치 하나가 더 드니까 추가적으로 200개까지는 200원이 될 테고 추가적으로 100개를 더 만들어. 그럼 기계장치 한 대 더 사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300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250개 생산일 땐 원가가 얼마예요? 그렇죠. 300개죠. 동일하겠지. 그래서 이 구간에 따라 원가가 구분이 되는 것을 준고정비라고 한다. 그래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자, 책 86페이지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내용만 좀 보시고 넘어갈게요. 제조활동의 분류는 제조와 관련이 된 건지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건지에 따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제조와 직접적으로 제조활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조활동에서 발생되는 거나 제품 제조에 공헌하는 데 원가를 제조 원가라 한다. 즉 제품 제조에 공헌하는 원가 동그라미 치시고 제품 제조에 공헌하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제조 원가라 한다. 그럼 제조 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되셨죠? 두 번째, 비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는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원가, 제조 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되는 원가로 이제 제조가 끝났으면 그 이후에 우리 제품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겠죠. 그런 것들 광고비나 기타 비용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상 얘는 비제조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 판관비,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 판관비니까.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조 원가겠죠. 그것까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양가로 5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책 87페이지 얘도 별표
얘한 별표 3개 정도. 내가 이제 경영자야.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원가가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 원가 분류를 달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을 할 건데 이전까지 나와 연애를 하면서 지내온 상대방이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전에 들어간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데이트 비용,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비용, 내가 결혼하는데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서야지. 과거에 내가 얼마 썼고 데이트 비용은 얼마 나갔고 이건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겠죠. 이미 발생된 원가니까 과거에 다 썼던 비용이야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원가, 이미 발생이 됐으니 내 의사결정과는 상관없다. 매몰 원가라고 해요. 매몰 원가. 책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 이미 발생됐으니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결혼할 때 데이트 비용 가지고 이제 내가 과거에 얼마 썼고 해서 너랑 결혼할래 안 할래? 라고 하면 안 해야겠지. 어쨌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데이트 비용은 논외라고 하겠죠. 그러니 매몰 비용이겠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뭐요? 뭐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친구들과의 생활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고, 만약에 결혼을 함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 직장에서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고 해서 내가 이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장 최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액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해서 동그라미 4번. 여러 대안 중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특정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순현금 유입액, 즉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해도 친구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제약되니 친구와의 만남 등, 뭐 여행, 또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 중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이라 한다. 자, 그렇다면 얘를 좀 더 큰 분류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모란과는 우리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내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큰 분류로 비관련 원가라 해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로 의사결정 대안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미래원가, 즉 내 의사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다, 정보다라는 거예요. 비관련 원가. 반대로 기회비용은 내 의사결정과 관련이 된 원가죠. 해서 큰 분류로 관련 원가라 한다. 해서 1번, 2번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셔서 각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원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로 의사결정 대안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를 말한다.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는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 요 네 가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